안녕하세요. 정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직장인의 권리 업무 저랑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파트죠. 밖에 되게 흐리지 않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3월 15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바깥이 되게 어둡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뭔가 계속 해왔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내 삶이 이렇게 루틴하게 그냥 흘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되게 기적 같은 시간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런 일들이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에 잘 흘러갈 때 그때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주말을 좀 보냈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면접하고 취업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요즘 되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대체 그게 왜 이슈가 될까? 아니 이렇게까지 뭐 누가 징계를 받고 또 그분이 뭐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인사평가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뭐 법률 위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가,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심지어 면접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턴이라든지 수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실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채용이라든지 나중에 향후 어떤 뭐 인사평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면접에도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들이 있고, 이 채용 공고에 과연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용하고 수습 관련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여러분이 이런 채용 공고를 주의 깊게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약간 이 수업이 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약간 고학년이 아닌 그런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면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잘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집 분야하고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공계하고 인문사회계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수행 가능 직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전공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이제 뭐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부전공을 했다든지 수업을 들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런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회사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예 전공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직무에는 이 전공만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두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공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이 친구가 전공을 뭘 했든 상관없어, 그냥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라고 해서 여기서 오듯이 전공 무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무지는 포항하고 광양이고요. 네, 우대사항이 좀 중요해요. 보시면 주인의식과 책임감 가지고 솔선하는 인재, 뭐 군 장교 경험, 공모전, 창업 경험자 등. 그러니까 사실 주인의식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 희생과 봉사의 자세,
봉사 기부활동, 뭐 이렇게 무슨 수상, 경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국가 공인 전문 자격, 뭐 인턴십 경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졸업 또는 8월 이전 졸업 예정자인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졸업생들을 위주로 뽑기도 하지만 졸업 예정자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의미고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 학교 평균 성적이고 어학 같은 경우도 이제 토익 스피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병역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해소가 돼야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8월 1일 이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 그래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예요. 심사 절차를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서류를 접수를 하고 인적성 검사를 한 다음에 1차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직무 영역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 그러니까 이거 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지원서 접수도 마찬가지로 기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언제까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이제 그룹사,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했다라는 취지로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절하게 가고 싶으니까. 그럴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심사 과정에 불이익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우대한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3개월 신입 교육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이며 교육 수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3개월 수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최종 합격을 했어도 3개월 때에는 3개월간은 교육기간이고 그때는 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료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수습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둔 다음에 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수료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턴십 경험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회사 업무를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도 이 지원자를 만나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다른 공고들도 2개 더 가져왔거든요. 여기는 보면 아예 그냥 정규직 채용 연계형이에요. 주 3일 인턴십이라고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주 3일 인턴 공개 채용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지원 자격에 따라서 4에서 6월 학기 중 혹은 7에서 8월 방학 중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주간 출근 희망하는 요일을 협의해서 인턴십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잘 보시면 Q1,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돼요 라고 하잖아요. 스텝 1에서 서류 전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온라인 코딩 테스트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필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인턴십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업에서는요, 1차 면접 보고 어떤 것들 많이 하지 않고 2차 면접 보고 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데 여긴 중간에 1차하고 2차 면접 사이에 인턴십이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역량이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 검진이 있고 최종 합격까지의 그런 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끔 이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마감 기한까지 꽉 채워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 마감 전에 이제 3시간 전에 최종 제출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서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작성해달라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등 취업 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똑같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이 인턴십에 꼭 참여해야만 정규직 채용 전환 과정으로 간다. 이제 이런 취지라서 굉장히 인턴십이 채용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다음 기업 한번 볼게요.
제가 가져온 건 그냥 다 사기업이에요. 공기업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지 면접관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또 이제 뭐 법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약간의 이제 약간 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께 약간 팁을 드리면 요즘에는 1대1 면접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1대1 면접을 잘 하지 않고 다대 다 혹은 뭐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면접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혼자 와가지고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이 공통 질문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원자분들께서 이것도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들은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긴장을 덜 한다면 답변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면접 준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특히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질문과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다 보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합해서 얘기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너무 잘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꼭 전달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혹시나 저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잘 듣고 취합해서 답하는 것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접관이 굉장히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잘 경력도 있고 잘 해왔던 분인데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긴장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접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답을 이끌어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여기에 기재된 정말 경력을 다 수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압박 면접을 요즘엔 잘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상대가 조금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그런 면접에서 대부분의 면접관님들이 그러셨고요. 또 이제 면접관 교육도 미리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도 질문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교육을 받고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질문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좀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온다면 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긴장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면접관으로 갔다 왔고요. 또 다음 달에도 갈 거고 계속 이제 우리가 정기 채용하고 수시 채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신입일 수도 있고 여러분처럼 졸업해가지고 처음 가는 신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관마다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어요. 공고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뒤에 제가 AI 면접에도 관련된 기사가 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경력직이에요.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신입 채용하고 조금 다른 형태라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경력 5년 이상, 정규직, 수습기간 경력 3개월, 신입 6개월 적용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력직이고 여기 보시면 쭉 우대사항까지 다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우대사항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결정적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일 수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는 기간제 근로자 1년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AI 면접 관련된 부분인데요. 뉴스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AI 면접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이제 어떤 리스크라든지 단점 같은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SBS 뉴스인데요.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면접 보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제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사람 뽑는 것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더 믿을만하다라는 것인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사람의 매력과 호감도까지 평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최근에 들어갔던 면접에도 마찬가지인데 AI 면접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력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전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AI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 저희처럼 면접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면접관들과 함께 면접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도 인성 면접이 있을 수 있고 직무 관련된 면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진행한다. 그 중에 하나가 AI 면접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한다. 혹은 좀 더 공정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관에서는 339곳, 공공기관에서는 93곳이 채용 절차에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굉장히 이거는 높은 수치거든요. 면접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원자가 노트북 웹캠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면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 이 가게 단골입니다. 라는 목소리, 어조, 시선 처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면접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합해서 지원자의 호감도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은 주로 인턴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을 하는데 마케팅 등 일부 직군에서는 AI 면접 점수가 정규 직원 채용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널리 쓰이려면 사실은 선행 과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주관적인 호감도를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기준표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인가 AI가 과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 결과를 처리하는 업계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평가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공정성 논란에 관해서 얘기가 좀 나와요. 헤드헌터가 당신에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쟁사로 이직하라고 권합니다. 제품 정보까지 가져오면 연봉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하죠. 이거는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이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헤드헌터와 통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뭔가 세부적으로 이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흡사 심리 테스트 같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약회사의 인공지능 역량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채용시험 지원자는 개인용 컴퓨터 앞에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1분 동안 연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 공기업에 입사한 박준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AI는 박 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당신은 업무가 남아있는 거 잊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일하다 보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휴가를 가려고 진짜 나머지 업무들을 정말 끝까지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휴가를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업무가 그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정말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랬을 때 팀원 중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업무를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업무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박 씨는 컴퓨터 앞에서 연기하려니 어색해 혼났다라면서 미리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면접에서는 면접관 대신에 인공지능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지원자는 컴퓨터에 달린 웹캠과 마이크를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AI의 질문에 답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 면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AI 면접이지만 어쨌든 면접이니까 정말로 정장을 잘 챙겨서 입고 이제 실제 면접인 것처럼 응대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한 옷차림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라는 좀 놀라운 얘기를 듣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한 부분도 좀 있는 거죠. 병원 취업을 위해 AI 면접을 치른 경험이 있는 분은 보통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같은 공통 질문에 1분 정도를 할애를 한대요. 그리고 기존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성향 파악에 답변을 하는 거죠. 중간에 사실 함정 질문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접의 기본인 것 같아요. 좀 면접에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잘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면접이 1분, 2분 이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자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신 분이 있다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은 자기 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답을 했다가 추가 질문이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고요. 추가 질문을 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조금 사실과 다르게 답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 대처 관련 질문은 지원자를 진땀나게 만들기도 한다.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면접에 임할 것인가? 와, 이거 진짜 난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질문지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 좀, 지원자들은 진짜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예전에 저도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로펌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래서 면접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면접의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게임을 하는 때도 있거든요. 공으로 탑을 쌓는다든지 공 무게를 추정한다든지 도형의 위치를 파악하기 한 10가지 정도의 게임이 직무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2020년이죠. 지난해만 해도 현대모비스, LG전자, CJ그룹, 현대카드 등 450개 기업이 AI 면접을 활용을 했다. AI 면접 시스템을 개발한 마이다스 IT가 2017년 자사 직원 채용 때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채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AI 면접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작년에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대면하고 사람들 많이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걸 지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캠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비대면 면접이 많았고 그래서 AI 면접이 더 많이 확산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공기업 20곳도 AI 면접을 도입을 했다. 최근 공무원 채용에도 AI 면접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AI 검사나 면접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82%였대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거죠. 5명 중에 4명이 AI 면접을 경험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I 면접도 가능하다라면은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AI 면접 관련해가지고 무슨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의실 형태로 뭘 하나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좀 마련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취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학교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과사에 문의하시면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학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한번 그러니까 모의 면접 테스트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과 이제 아예 낯선 걸 처음 딱 시도하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테니까 면접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어요. 왜 그 면접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뭐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고 그 회사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막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굉장히 뭐 이렇게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도라든지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는 지금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면접의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법학을 공부했고 법학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그 포인트에 집중해가지고 이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입사 면접에서도 업무에서도 차별로 얼룩진 기업 문화. 이게 어제 나온, 그러니까 2021년 3월 14일자 신문 기사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이 아시는 그 회사예요. 최근 한 회사가 입사 지원을 했던 여성 A씨는 면접 도중에 면접관으로부터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A씨가 이유를 묻자 면접관은 결혼 정년기인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성차별적인 답변을 꺼내놓았다. A씨는 당시 경험에 대해 입사 지원서에 성별도 나이도 전부 적혀 있는데 면접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많이 허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솔직히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니까 에이, 요즘에는 이런 질문 안 하겠지. 저는 진짜 같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는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절차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법 등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 입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받거나 차별을 겪는 지원자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또 채용 이후 업무에서도 차별 대우를 당하는 직장인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봤더니 의원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당 법률을 위반해 신고된 559건 중에서 338건, 그러니까 60.5%,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거든요. 이 건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요구한 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좀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 주면서 이러이러한 질문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교육까지 해요. 면접관 교육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단 한 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사후 조치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라는 취지인 거죠.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이게요. 사실은 변호사 업계에도 만연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다가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제가
제가 지금 8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면접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어떤 펌은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 질문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얘기를 듣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로스쿨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때까지는 뭐 결혼할 나이가 안 된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결혼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여자 변호사님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고충이 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보면 법률신문이라는 이제 변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보고 있는 그런 신문인데요. 잘못된 면접 관행이라는 거죠. 3월 5일자이고요. 작년에 이제 나왔네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군요. 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에요. 이게 목적에 나와요. 특히 능력에 따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자 본인의 용모라든지 키 등 신체적 조건 같은 경우들, 그리고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류 관련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채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로펌이나 대기업의 변호사 채용 공고 과정에서도 이 같은 위법 사례가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굉장히 긴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져오진 않았지만, 채용 절차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이력서에 혼인 여부를 기재하게 하거나,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근무지, 사실 뭐 가족의 근무지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 간혹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혹은 이제 배우자가 법조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 지역이 다른 순환 근무해야 되는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뭐 그만두고 이제 같이 그 주거지를 옮길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근무지까지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면접 과정에서 이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서류화하지 않더라도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관한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개인의 경영 판단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그런 필요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도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막아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행법 위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법률 위반이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잖아요. 특히 채용에서는 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른바 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불합리한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능력보다 지원자의 출신 배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변호사에게 집중되는 결혼 관련된 질문, 심지어 결혼 계획까지 묻는 행태. 그러니까 미혼이면 결혼할 거냐, 뭐 언제 할 거냐, 남자친구 있냐, 이런 것들 진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결혼한 상황이라면은 아이가 있냐, 뭐 아니면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는 낳을 거냐, 진짜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남성 변호사님한테는 오히려 묻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여성 변호사들 대상으로만 하게 되는 질문인 거죠.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로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을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들한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이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파트너지만 제가 처음에 딱 입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연차
그러니까 뭐 한 1, 2, 3년 차 때는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선배가 하는 주요 업무라든지 아니면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의 그 변호사 업무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도 어떤 곳에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그 펌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 그리고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뭐고, 그분이 주로 다루시는 사건은 뭔지를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사를 했다고 해도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지원을 꺼리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선배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보통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이제 후배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도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곳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면접은 사실은 상호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려는 게 가장 핵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직자도 자신이 여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적합한지 여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게 어떤 한 요소가 되는 게 면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이런 곳에는.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제 보통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나는 근데 차별할 의사가 없었어. 그냥 물어본 거야. 이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 그냥 입사할 때 당연히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도 없어도 차별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와 무관한 내밀한 사적 정보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 지원자들의 구직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차별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나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해서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채용 절차법의 취지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법률 전문가를 뽑는 로펌 등에게는 법의 진정한 숨은 취지까지 찾아내 엄격하게 지킬 것이 요구된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법률을 이제 적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안을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변호사가 하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개정안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 개정안이 정말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이렇게 간다면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럴 때 사실은 법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그 기초가 이제 법의 취지와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건전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런 걸로 글이 마무리가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기자님이 마무리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법을 같이 볼게요.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3조의 적용 범위가 먼저 나오는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 정하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범위를 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은 보통은 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여기 보시면 30인으로 기준을 두고 있죠.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네, 제4조 한번 보실게요. 제4조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관계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막 시작을 했는데 알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그래 좋아. 채용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 우리 사업장을 알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제2항,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갑자기 채용 광고를 뭐 A라는 조건을 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거 인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3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하고 근로 조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제4항, 제3항은 이제 더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웹소설, 웹드라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관련된 웹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얼마 이상 이렇게 냈대요. 그리고 이제 채용을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그 임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 몰랐어 우리 회사 다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런 식으로 채용 광고에 있는 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일수, 근로 시간, 그리고 임금에 관한 것들, 특히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중요 사항들을 채용한 이후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라든지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근데 이게 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뭔가 이걸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로 그 저작권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을 넘겨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벌칙이 있어요.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제4조 제1항, 그러니까 거짓 채용 광고 있죠. 그것을 낸 부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센 거예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제4조의 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제1호,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그리고 제2호,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이따가 제가 판례 하나 넣어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부당한 그런 부정한 그 채용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제4조의 3,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바로 이 조항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차별과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입증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1호,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어떤 신체 조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 직무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만 이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하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굳이 이런 것들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이라든지 혼인 여부, 재산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불필요한 정보다라는 거고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학력, 직업, 재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예요. 또 제6조 보시면 구직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지금 계속 나를 채용하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제 조항을 마련해 왔던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처럼 이제 뭔가 취업하시려는 분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은 이게 거짓으로 밝히게 되면 채용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를 볼게요. 이것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는 우리가 형벌 관련된 벌칙 조항을 봤잖아요. 이제는 과태료를 볼 거거든요. 제17조 제1항 제4조의 1을 위반해서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부정채용 아까 관련된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제1호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 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 문제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부인자,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제4조의 3을 위반해서 아까 그 차별 관련된 부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요구한 것, 수집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에 뭐 혼인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뭐 신체 용모 이런 것들 기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자료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페이지 볼까요? 아까는 우리가 지금 채용절차법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잠깐 볼 건데요. 여기서도 이 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든지 회사생활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데 지금 볼 것은 모집하고 채용 관련된 부분만 볼게요. 제7조 모집과 채용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정말로 심각했던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보시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시면 7조 위반해서 근로자의 모집이나 채용에서 남녀 차별하거나 혹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판례 한번 볼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0일 선고 2019 고단 286 판결, 이거 형사 판결이거든요. 보시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이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 A, B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실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징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징역을 유예한다라는 취지니까 사실은 강력한 처벌이에요. 보실게요. 이유 1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채용 비리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골라왔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관련 범죄 사실. 이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아까 그 회사 말하는 거거든요. 회사는 2016년 2월 24일경 대표이사 주의 전결로 된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6년 2월 25일경부터 2016년 3월 2일경까지 지원서를 접수를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 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의 3단계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13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또한 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위해서 서류 전형에서는 심사위원 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 평균 점수 65점 및 학교, 전공, 학점, 영어 능력 등 수준평가 35점을 반영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1차 실무 면접에서는 7명, 여기서는 조금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7명의 개별 역량 면접 40%, 압박, 인선 면접 60%를 반영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1차 면접이라고 한 단계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처럼 인성하고 실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2번 가는 거죠.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인성, 역량 종합평가 10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어때요? 딱 봤을 때 굉장히 공정하려고 애를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이 단계마다 다 개입하는 건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 절차는 굉장히 공정하겠네라는 외관,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형식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거든요. 형식적으로 딱 봤더니 뭐 이 정도면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뒷장 한번 볼게요. 나번 볼게요. 지원자 누구누구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경 그러니까 이 회사 있죠. 이 회사의 전임 사장으로 근무했고 당시 P 산하의 Q 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R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R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식회사의 예전 사장이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사장으로 또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P 차장 S의 자녀인 어떤 누구누구를 합격을 시키면,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받게 되자 R 전 사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사장 G하고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인사팀장인 피고인 C하고 인사과장 K에게 지원자 누구누구를 합격시키라 라는 취지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이에 피고인 B는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아까 1차 신분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있었죠. 모든 전형별 기간 중에 인사팀장인 피고인 C 내지는 인사과장 K로부터 지원자 누구누구의 최초 심사위원 평가 결과 위 3단계 전형 모두 불합격권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 별로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나 면접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영향이 있으면 아주 불합격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작을 했어요. 합격권으로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지시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별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결문 뒤에 막 붙이는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초 심사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의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작해서 합격권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승인하고 결재하여 지원자 누구누구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L 등 10명, 심사위원 총 11명 중 피고인 C 1명 제외로 이루어진 서류 전형 심사위원들하고요. M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1차 실무 면접 심사위원들, N 등 6명으로 이루어진 2차 임원 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누구가 각 전형의 평가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들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 그러니까 역량이 너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회사에는 적합한 인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 범행으로 인해 평가 등급이 사후에 임의로 상향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면접관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전형들을 통과하여 최종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 업무를 맡게 한 거죠.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그 주식회사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 각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관련 심사 업무하고 그 주식회사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위계라는 거 속인다라는 형법상의 용어예요. 법률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이 채용 절차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려면 내부에서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이제 이 회사와 별개의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관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이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때요? 1차 서류 면접의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분이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이런 심사 과정을 되게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그런 공정한 채용에 관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셈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차별 관련된 사례도 있었어요. 뭐냐면 마번에 보시면 1차 실무 면접 시 남녀 차별에 따른 부정 채용인데요. 피고인 B하고 피고인 C가 공동으로 범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먼저 판결문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아까 같이 봤잖아요, 우리.
피고인 B는 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위한 1차 실무 면접 기간 중이던 2016년 3월경 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사팀장인 피고인 C하고 인사과장 K에게 이쁘장한 여성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더 잘 주는 경향이 있는데 회사는 남성 지원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남성 지원자를 좀 더 합격권에 포함시켜라 라는 취지로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여자보단 남자를 회사가 더 좋아하니까 남자를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점수를 더 높이 평가해라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로 다른 거 하나, 이 지원자의 역량이나 스펙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줘라, 더 주지 말아라 라는 거니까 법률 위반인 거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사팀장인 피고인 C하고 인사과장 K는 1차 실무 면접 평가 결과 불합격권에 있던 남성 지원자 XY 등 2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 상향 그러니까 올린 거죠. 높았고. 그래서 합격권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2명, 남성 2명은 올리고 여성 9명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9명은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 B는 이걸 보고받은 다음에 승인을 해가지고 결재를 냈어요. 그래서 M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1차 실무 면접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서류에서 아예 탈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실무 면접 심사위원들 N 등 6명, 2차 임원 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무 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남녀 여성을 차별하여 평가 등급이 사후에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시키고 결국 이제 채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계로서 이제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뭔가 이제 그 근로자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했다라는 걸로 법 위반이다라고 아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할 만큼 특정한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낮추기도 하고 또 특정 성별을 이제 더 높이고 다른 성별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굉장하게 점수 조작이 조직적으로 많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3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문제를 야기한 그래서 결국은 집행유예까지 선고받는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자, 채용 내정 한번 볼게요. 채용 내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단계를 다 거쳐요. 뭐 서류,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뭐 중간 인턴십 있으면 인턴십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체 검사하고 그 다음에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언제까지 출근하세요? 라는 통보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채용 내정인데요. 정식 채용, 즉 본 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졸업 이전에 입사 시험을 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꽤 많고 졸업 이후에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졸업한 이후에 이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 지원자도 되게 뭔가 그 졸업하고 나서 많은 공백 기간을 가져야 되고 회사로서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사람을 바로 투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채용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입사일까지 현실적인 근로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라든지 시험과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 성립설이에요. 그러니까 통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양 당사자 사이에 성립이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채용 내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2000-25910 판결인데요. 대기업인 피고 회사가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상대로 신입사원을 일단은 모집을 막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고들이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해서 신체 검사를 거친 이후에 1997년 11월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채용 내정을 해가지고 당신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우리 회사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당신 채용 못하겠어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법률적인 분쟁까지 갔던 거거든요. 다음,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보셨어요? 여기 나온 그 사례가 굉장히 설명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응답하라 1994, 1994, 18화에 나와요. IMF 여파에 고아라 고려증권 입사 취소 후 해외 근무 결심.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아라 씨 나왔던 그 시리즈인데, 응답하라 1994 18화에서는 고아라가 고려증권에 입사했다가 취소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20일 방송된 TVN 금토 드라마 응답하라 1994 18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편에서는 나정, 이게 나정이라고 나왔죠. 그 극중 이름이. 이분이 고려증권의 최종 합격 소식을 통보받은 모습이 전파를 탔다. 최종 면접을 본 후에 채용 합격 연락이 왔고 다음 달 신입사원 연수에 나오라는 통보에 아버지 동일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다. 아울러 앞서 자신이 원하던 여행사에 합격해 인턴으로 첫 출근한 윤진의 모습도 그려졌다. 그렇지만 윤진의 첫 출근과 나정의 합격 통보가 있던 1997년 12월 21일 TV에서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하루입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IMF 소식을 전했고, 나정은 고려증권의 최종 부도에 출근도 해보지 못한 채 취업 준비생이 되어야 했다. 도저히 이제 신입사원을 예전처럼 많이 채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있는 근로자들도 지금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당신은 언제부터 이제 근무하세요라고 통보까지 전부 한 거예요. 채용 내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정말 미안한데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회사에다 뭘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들어줘야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소송이 좀 꽤 많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죠. 자, 우리 판례 한번 같이 볼게요. 2000-25910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해서 원고 누구누구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피고 회사가 속한 무슨 그룹이 시행한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997년 11월경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어 피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입사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채용 내정 통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피고회사가 IMF 구제 금융 사태라는 경제 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를 했고요. 최종 입사 예정일인 1998년 4월 6일이 지나도록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이 당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8년 6월 11일 채용 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위 원고 등에게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 상황에 따른 구조 조정 작업 등으로 예정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서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움이 막 닥쳐오자마자 내가 이 사람들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6월쯤에 통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안 뒤에 같이 볼게요. 위 원고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피고 회사가 통보한 채용 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 발령을 기다려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 인력 수요가 없으면 채용 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 발령 연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게 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 조치, 채용 발령을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 인력 소요가 없어서 결국 채용 내정 취소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 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판례는요, 그러니까 법원은 일단 채용 내정 통지를 하는 순간에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최종 입사 예정일인 98년 4월 6일부터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할 것이에요.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있는 행위다라는 것들은 이제 법원이 인정했고요. 다만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서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었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해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해고가 징계 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해고라고 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특정한 어떤 업종은 정말로 많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굉장히 이런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지금 채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정말로 그냥 도산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신입사원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그리고 해고 회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대상자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측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무조건 나가달라라기보다는 어떤 해고에 관한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 요건을 전부 채웠을 때에는 이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채용 내정의 취소에 관한 판례 같이 볼게요. 이 위 판례, 제가 방금 설명드린 판례에 대한 하급심의 사실관계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떤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가 라는 취지인데요. 원고 등은 비록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할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재직하셨던 분들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로 근로계약 체결하기도 했고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해고하지 않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채용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근로자에 비해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에 속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채용 내정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제가 채용 내정했었는데 이제 오지 마세요. 취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해고라고 말씀드렸죠.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건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상해고보다는 그 인정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되고요. 사회 통념상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에 내정된 근로자에게 졸업 불가라든지, 자, 이 요건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이런 경우 정말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 이 친구가 다 이제 졸업 학기가 돼가지고 학점을 다 이수를 했는데, 뭐 모종의 어떤 사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출석을 못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 다른 것들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채용 내정돼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도 아마 선배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 졸업 불가라든지 혹은 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덜컥 심각한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이고, 이분이 뭐 이 병을 투병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혹은 입원을 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선뜻 채용하기 어렵다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걸 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의 감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시력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 갑자기 시력이 많이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개인 범죄로 구속.
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구속될 만큼의 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당연하게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거나 사용자에게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채용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용 내정하고 구분되는 게 시용이거든요.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그냥 시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은요 실제로 근로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내정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확정적인 근로계약은 없어요. 그것은 또 수습하고의 다른 점이거든요. 여기 표 같이 볼게요. 이 표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빨라요. 이해가 빠른데 구분을 보시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 자, 시용은 아까 근로계약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습도 있고요. 채용 내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용이든 수습이든 채용 내정이든 세 개 다 근로계약은 체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요. 수습만 정식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용하고 채용 내정은 정식 채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인데요. 보시면 시용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 당시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용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은 있는 것이지만 정식으로 이분이 이 회사에 입사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식 채용할 때 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수습은 이미 근로계약 체결해서 정식 채용된 거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채용 내정은 원칙적으로는 채용된 게 맞죠. 그래서 정식 채용을 위해서 별도로 적정성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채용 내정 취소 사유, 아까 우리가 본 합리적인 이유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인데요. 자, 이 수습을 보면 이분은 정식 채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해고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이미 채용돼 있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시용이라든지 채용 내정은 조금 다른 거죠. 시용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정식으로 근로자 채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이 될 거고요. 채용 내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로계약 체결을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해고의 그런 이유,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용 기간을 대체 기업들은 왜 두는 걸까?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기업의 57%가 정식 채용 전에 시용기간 둔다라는 거고요. 이유가 이따가 거의 56.4%인데요. 정식 채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유형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퍼센트, 37.1%인데요. 업무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이 하나 있고요. 성과가 미흡한 능력 부족형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중 잦은 딴짓 등의 불성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업무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같은 비율로 성과가 미흡한 능력 부족하고요. 업무 중 잦은 딴짓, 그러니까 불성실한 거. 그러니까 성과가 나쁜 것도 기업에서 싫어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것도 싫어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형, 지각 결근 등의 근태불량형,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업이.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용과 수습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 표에서 봤잖아요. 완전 성격 다르죠. 그런데 개별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판례에서는요, 사실은 두 가지를 딱히 구분하지 않아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습기간인데요. 적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정규 채용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규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정기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랬어요? 수습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냥 채용하는 거잖아요. 적정성 평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수습이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수습이 아니라 시용이지만
기업 실무나 판례에서는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성질은 해직권 유보설이라고 해요. 뭐냐면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부적격성,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어디서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랑은 조금 안 맞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판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2000나 49130 판결인데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 종료 시에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도 정직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아까 우리 봤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용제도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해지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100%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적어도 시용 근로자가 그 근로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정식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볼 만한, 잘 보시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도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본 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준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에게도 과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냐라는 부분이죠. 적용돼요. 그래서 어떤 게 일반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되지 않은 조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볼게요.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 조항 미적용이라는 건데요.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달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한 달 단위로 보통 지급을 받게 되고 여러분 자취하실 때 자취 비용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게 보통 한 달 주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장님 맘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면 이 한 달을 갑자기 살 수가 없어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주거나,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도저히 사장님이 이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30일 전에 이제 30일간의 임금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 회사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면서 대외적 평가를 떨어뜨려야겠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근로자가 너무 잘못한 건데 이런 근로자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 법은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법은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제 1호 보시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보통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감액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은요, 사실은 그 수습기간 중에도 다 줘야 되겠지만 법에 따른다면 제3조에 보시면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옛날에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0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100분의 90까지는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위가 조금 더 향상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기 전에 겪어야 되는 혹은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고요. 특히나 주요 이슈,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에 가신다거나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에는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